네, 계속 보실게요. 네, 백제의 사회 모습 계속 보시는데요. 보니까 백제는 이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거든요. 부여씨. 일단 여기 밑줄. 왕족은 뭐라고 한다? 부여씨. 그래서요. 우리 그 백제 왕중에 그 성왕이라고 있어요. 성왕의 이름이 뭐였죠? 명롱. 명롱이 바로 그 진흥왕의 부여였던 도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부여명롱이에요. 부여명롱. 그런데 팔성의 귀족이 따로 있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와로 돼 있죠. 와. 응? 와. 이거 동그라미. 글쎄 이거를 비롯한 포함한 이렇게 오답이 나온 적이 있잖아. 아까 보니까 고구려는 오부를 그러니까 고씨를 비롯한 오부예요. 그러니까 오부에 고씨가 포함되어 있는데 백제는 이 팔성에 부여씨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팔성은 보면 밑에 있는 사연협해진 공목백이거든요. 보세요. 부여씨가 없잖아. 그래서 이 팔성 귀족이라는 표현은 딱 백제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사연협해진 공목백이에요. 이거 자체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8개가 있다는 거, 여기 부여씨가 없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 백제의 팔성 귀족은 아주 그 사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래요. 한문도 구사하고 그리고 관청의 실무에도 뛰어나대요. 와,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한대. 심지어는 투호와 바둑 및 장교 같은 오락도 즐겼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놀기도 잘 노는데 성적도 좋아. 아우, 진짜 팔성이 딱 그런 애들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그쵸? 예. 밑에 보시면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했다. 전체 밑줄. 요 문장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요 문장을요, 요만큼을 딱 떼어가지고 시험지에 갖다 놔. 그리고 어느 나라야? 이렇게 물어요. 어느 나라예요? 백제예요. 고구려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아. 근데 고구려는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상무적인 기풍, 말타기 활쏘기, 딱 만주벌판 뛰어다니는 고구려 느낌 아닙니까? 근데 백제도 이 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별표. 그래서 백제에 이게 나왔을 때 의심하도록 내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걸 낼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얘기인 거예요. 예? 부여 고구려계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몇 번 나왔어. 꼭 기억해야 돼요. 백제에도 쓸 수 있다. 예. 신라 보겠습니다. 예. 신라의 사회 모습은 화백제도, 골품제도, 화랑도 이 세 개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각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항상 역사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따로따로 더 자세히 해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화백회의. 아, 중요합니다. 화백회의. 화백회의는요. 만장일치제예요. 요거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그렇게 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감옥이 없고 밑줄. 그럼 옆에 고구려란 말이 없어도 우리가 고구려를 떠올려야 돼. 감옥이 없는 나라 어디예요? 그래 고구려에 그래서 회의의 이름은 제가회예요. 가의 동그라미. 가들이 여러 가라는 거지. 응? 고추가 상가 뭐 여러 가들. 높은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예요. 감옥이 없는 나라의 회의의 이름은 제가회의입니다. 물론 부여에도 제가회의가 있어요. 마가우가 저가 국가 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 이제 부여 얘기는 끝났잖아. 이제 고구려 얘기겠죠.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그래서 우리가 이 귀족 합의제도, 귀족 회의를 또 하나의 신발 이름으로 외웠는데 제정화예요. 어떤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선수화라고 하는데 그 신발 중에서 하나 입찰 붙여가지고 제정된 것이 제정화예요. 제정화인데 이 화백회의라는 말은 신라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회의가 화백회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구려와 백제 두 개 묶으세요. 제가회의와 정삼회의는 이 두 개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원칙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라의 화백회의는 뭐라고요? 만장일치라고. 만장일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사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매우 중요하네. 한 사람이라도 뜻이 다르면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만장일치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원문 그대로가 만장일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화백회의는 다시 한번 여기다 씁시다. 만장일치. 그러면요, 이런 말이 맞는지 보세요. 고대 사회의 귀족회의는 만장일치제이다. 틀린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다 다시결이라고 해도 틀리고 다 만장일치라고 해도 틀려.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건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다음 골품제.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골품제. 이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인데요. 골제와 두품제라는 걸 합친 거예요. 일단 맨 밑에 있는 표 하나 봅시다. 표에 보니까 원래는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체계가 이 골체제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밑에 있는 1, 2, 3, 4, 5, 6 두품제라는 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뭐처럼 따로가 신분제에 합쳐 8단계 골골 6, 5, 4, 3, 2, 1 이렇게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골품제를 정비했다고 그래. 골품제를 정비. 위에 보세요. 골품제를 정비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버풍왕이 정비했어요. 정비했다는 것은 골제 2단계와 두품제 6단계를 합쳐서 총 합쳐서 8단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골품제. 그러니까 버풍왕이 골품제를 만든 사람 아니야. 그치? 이미 있던 걸 갖다가 그냥 뭔가 체계를 말 그대로 정비한 거예요. 예. 다시 밑에 또 표 보세요. 그런데 성골은 나중에 없어지지. 언제 없어져요? 친덕여왕 때 없어지잖아. 이미 통일이 되기 전에 성골에서 진골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진골 귀족으로서 이제 무열왕이 이제 왕이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 신라에는 성골이 없죠. 삼국 통일 후에는 뭐가 없다? 성골이 없다. 그런데요. 삼국 통일하면서 좀 큰 변화가 또 생겼어. 6, 5, 4, 3, 2, 1 이런 두품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예 두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아예 숫자가 붙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나마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1, 2, 3두품이라는 사람들은 관직에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없는 평민들이 1, 2, 3두품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나 내나 뭐 관직에 못 오르면 똑같이 평민이지 뭐. 그래서 실제로 삼국통일 이후에는 1, 2, 3두품은 의미가 없어져요. 밑에 보세요. 하위두품이라고 하는 1, 2, 3두품. 이들은 삼국통일 이후 밑줄 삼국통일 이후 두품의 구분이 없어지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삼국통일 후에는 1, 2, 3두품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몇 개만 남어? 4개 남지, 4개. 그치? 예. 그것도 시험에 나요.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그래서 우리가 늘 이 4개만 얘기하는 거야. 진골 귀족과 654. 이래. 654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런 사람들을 진골은 진골 귀족이라고 하고 654는 이거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일반 귀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은 항상 진골 귀족이라는 표현을 꼭 적어준다고. 예, 일반 귀족. 그래서 이제 일반 귀족은요, 귀족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진골 귀족이 진짜 귀족이야. 근데 일반 귀족이라는 표현을 헷갈릴 만한데도 왜 쓰냐면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출제자들이 있어. 예, 예. 진골 귀족과 일반 귀족은 확실하게 달라요. 예, 일반 귀족은 장관이 못 돼. 예, 진골 귀족만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셔야 될 표현은 바로 이 등란이라는 표현입니다. 별표. 요 단어는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조 단어를 가지고 육두품을 물어요. 육두품은 뭐가 되지 못하냐면 대하찬이 못 됩니다. 육두품은 장관이 못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못 올라가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4두품과 5두품은 6두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가 불렀다고 그래. 아유, 나는 6두품만 돼도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품들이 6두품을 보면서 야, 저 자리도 얻기 어려운 자리인데 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얻기 어려운 자리, 얻을 뜩 어려울 난, 등란이. 이 등란이라는 표현은 밑에 있는 두품들이 6두품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등란이에요. 등란은 몇 두품이에요? 6두품이에요. 6두품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할게요. 다시 위쪽에 연표처럼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은 여긴 2단계가 있어요. 발생이 있고요. 골품제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는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위아래로 나눠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급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건 언제 없어지는가? 골품제의 발생과 소멸은 참 시험에 많이 나요. 예.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 신분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요, 골품제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발생했대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심지어는 부족통합 과정 중에 발생했다고 나온 적도 있는데, 두 개 따로따로 다 외워야 돼요. 여태까지 기출표현 두 개입니다. 예. 두 개가 사뭇 달라서 우린 두 개 같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잘 봐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이라는 건 이거예요. 군장. 그러다 어느 한 군장이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아직 왕권이 약해. 근데 그 왕이 욕심이 생겨서 강력한 왕이 됐어. 그랬더니 다른 군장들이 공연히 거기에 대응을 하다가 맞느니 차라리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귀족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겠어. 저 한 자리 주세요. 그럼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 되고 각각의 군장 세력들이 그 밑으로 무릎 꿇으며 들어오는 과정. 그 과정 중에 너는 최고 신분으로 하고 너는 그 다음 신분으로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 또는 부족통합 과정 중이라고 그래요. 골품제는 이런 과정 중에 생겼지 결코 삼국 통일 과정 중에 생기진 않았어. 늘 오답은 그거예요. 이미 이전에 생겼어요. 골품제는 언제 발생하진 않았어요? 삼국 통일 과정 중에 발생하진 않았어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통합하는 과정 중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소멸은 언제 됐는가 보세요. 고려가 건국이 되면 소멸되네요. 고려가 건국이 되면 신분제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신분제는 여전히 있는데 신분제도 급이 있어. 골품제와 같은 아주 폐쇄적이고 강력한 신분제가 없어지면 고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면 소멸이 되는데 고려 동그라미 고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려를 중세사회라고 그래요. 중세사회의 특징은 무엇이 없어지는 거다? 골품제가 소멸이 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중세사회의 특징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골품제 붕괴다. 왜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냐면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세사회의 특징을 따로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1등이 골품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발생해도 소멸해도 삼국통일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삼국통일이 아예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삼국통일 별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첫 번째, 통일 이후에 무엇의 구분이 없어진다? 하위 두품은 1, 2, 3을 말하는 건데요. 1, 2, 3 두품의 구분이 없어져서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어서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1번 붙였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삼국 통일이 되면서 삼국 통일이 된 거랑 신라 중대가 시작되는 거랑 조금은 다른데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삼국 통일 후나 뭐 신라 중대나 뭐 그 말인데 신라 중대의 가장 1등왕 신문왕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육두품이 왕권과 결탁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삼국 통일이 되면서 이런 골품제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상한이 뭐예요? 최고 상한 관등이 아깝다? 아찬이지. 대찬을 평생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찬에만 계속 머무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도 승진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아찬을 4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중아찬, 2중아찬, 3중아찬, 4중아찬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 아찬 임명장을 주고 또 한 번 불러요. 그래서 2중아찬 주고 3중아찬 주고 또 부르고 그래요.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아찬이 되고 싶은 게 아니죠. 뭐 되고 싶어요? 대아찬이 되고 싶은데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갔더니 계속 아찬이야. 1중아찬, 2중아찬, 3중아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제도가 이때 생겼어요. 뭔가 골품제 이 승진 상환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만든 제도인데 사람들 양만 올리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딱 삼국 통일 때 생겼어요. 그걸 중의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삼국 통일이 되면서 골품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결코 발생과 소멸에는 관계가 없다. 이게. 뭐와 뭐는 관계가 없다? 발생과 소멸.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많이 풀어. 거의 그렇게 오답이 나오거든요. 삼국 통일되면서 사라졌다고도 나와. 그럼 오답이죠. 고려가 건국이 돼야지 골품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예. 거기 이 밑에 있는 3번에 2번에 보시면은 그렇게 승진상한이 있는 걸 정치적 제한이라고 하고, 이 골품제에 따라 몇 두품이냐에 따라 가옥의 규모와 장식. 그래서 삼국사기 그 잡지의 그 끝에 있는 걸 잡지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뒤쪽에 보면 6두품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또 5두품이 살 수 있는 집이 몇 칸인지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큰 집에 살지 못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제한이라고 그래요. 두 개 합치면 골품제는 정치적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한도 한다. 이게 답이에요.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육두품에 대해서 더 나오네요. 그치? 육두품이 시험에 실제 많이 나오나 봐. 제가 책을 쓰는 원칙은 시험의 분량만큼이에요. 예. 아무리 뭐 누가 중요하다 그래도 시험에서 조금 나오면 조금 썼어요. 많이 나오면 많이 쓰고. 예. 육두품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육두품은 아까 사두품, 오두품이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등란. 야, 저 정도면 살지 뭐. 등란. 얻기 어려운 자리네. 등란 그랬어요. 육두품은 삼국 통일로 큰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부터? 왕. 그래서 그거를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여기까지 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거예요. 삼국 통일 후라고 하면. 중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왕권과 결탁했다는 말이에요. 왕권과 결탁했다는 말인데 삼국 통일 후의 특징이라고 말해도 되고 중대의 특징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 경찰 시험에서 요 문장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요 그대로 요 부분이 복사가 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긴 표현도 왕권과 결탁했다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한다는 표현을 쓰네요. 보좌 동그라미. 요 정도로 써도 왕권과 결탁한 거예요. 왕을 도와줬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육두품은 무슨 색깔 옷을 입어요? 라는 저의 질문은 매우 우매한 거예요. 그죠? 육두품이 무슨 색깔 옷을 입느냐? 관직을 못하면 옷 못 입어요. 근데 만약에 육두품인데 아직은 조위 관등이면은 뭐 이 노란 색깔 입나? 그러다가 그 위에 보니까 대나마까지 올라가면 그때 파란 색깔 입다가 그 다음에 뭐 일길차 나찬이 되면 빨간 색깔이 입는데 끝까지 못 입냐면 퍼플은 못 입어. 자색은 못 입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두품은 무슨 색깔 옷을 입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육두품은 현재 몇 관등이냐에 따라서 비색이나 청색이나 황색을 입을 수 있는데 자색은 평생 입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보시면 아찬, 대나마, 대사 이것도 이제 각 두품의 승진상한을 보시고 이 표에 지금 1, 2, 3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삼국 통일 후의 모습인 거죠. 밑에 그래서 1번 보시면 육두품이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제목이 참 아주 솔직하네요. 그죠? 네. 육두품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장관. 육두품이 될 수 없는 것은 한마디로 장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육두품은 부의 장관은 될 수 없어요. 집사부의 장관도 될 수 없어요. 지방 장관도 될 수 없어요. 다 안 된다잖아요. 영의 동그라미, 시중의 동그라미, 도둑의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은 각각 부, 집사부, 지방 장관의 장관이지만 anyway 장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관을 육두품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럼 뭐는 되니 이래요. 어디까지는 되니?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차관급은 돼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거 경은 될 수 있어요. 각부의 장관을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안 되는데 경은 돼. 또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이라고 하는데 시중은 안 되지만은 시랑은 돼요. 요거 두 개를 외워두겠습니다. 장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너무 쉬워서 잘 안 낼라 그래. 이젠 되는 거로 내. 긍정의 표현으로. 경은 되잖아. 시랑은 되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워두셔야 되고.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건데요. 보세요. 신라
중대와 하대. 육두품은 처음에는 왕권과 결탁하다가 나중에는 호족 세력과 연계하게 되죠. 이건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이 이게 끝이 아니야. 신라 말에 호족에게 붙었는데 잘 붙었어. 호족 중에 한 명이 왕건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고려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원격결에 지배 세력이 됐어. 그래서 고려 초기의 지배 세력이 호족이에요.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다 장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고려 초에는 활발하게 활동해요. 날개를 달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족이라는 표현, 육두품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고려 초까지는 이제 조금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육두품이라는 신분은 사라졌죠. 그렇지만 육두품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설계두 별표. 설계두. 이 사람은요. 앞에 육두품이란 말은 잘 안 내죠. 근데 설계두라는 이름은 늘 신분 문제로 나와요. 설계두, 육두예요. 뭐라고? 육두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으로 낼 때도 있어요. 육두품의 상징 인물로. 근데 설계두, 육두 이 사람만큼 이 신분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육두품이어서 대찬이 되지 못하는 그 글래스 실링이라고 합니까? 뭔가 이게 승진한 게 이것 때문에 하도 답답해하다가 신라를 포기하고 당나라로 가요. 가가지고 난 거기 가가지고는 내가 높은 관직 하겠대. 그리고 옆에 큰 칼 차고 그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멀리 중국에 가고 싶대. 가가지고 높은 관직에 어울리는 칼을 차고 싶대. 요 말이 나오면은 설계두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렵게 설계두라는 이름을 안 줄 때가 있어. 그냥 이 밑줄 친 것만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설계두의 말인 거 알고 육두품 문제인 거 알고 경과실랑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중대에 삼국통일 후에 왕과 붙었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아직도 골품제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중위제도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 중위제도예요. 중위제도는 중충적 위계를 줄임말인데 한 신분, 한 관등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 관등 안에서 계속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해? 아찬이 계속 아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중아찬 밑줄 요런 식인 거예요. 1중 아찬, 2중 아찬, 3중 아찬. 놀리는 게 놀리는 거. 예. 중위제도의 목적은 삼국통일 직후라고 해도 되고 삼국통일 전후한 시기에 이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저는 승진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승진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진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승진은 계속 되니까요. 근데 결과는 뭐야? 양만 올랐지. 그래서 한계로 관등의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품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다 목적이 달성되진 않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에 못 미쳤어요. 승진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골품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위제도는 여태까지 4개의 유형이 시험에 나왔는데 2번은 목적으로 나오고 2번은 한계로 나왔어. 이 4개가 그냥 정리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수천 개의 그 기출문제가 이 4문장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목적이 좋아요. 그렇다고 목적이 달성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 더 보시면 읽어보세요. 관등이 복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복색은 옷 색깔인데 이 사람이 현재 몇 관등인지 아찬이냐 대아찬이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지 두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나온다면 두품이 복색을 결정한다. 그럼 틀리겠지. 그렇죠? 예. 현재 관등이 옷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별표. 아주 간단한 판단이지만 매우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하네. 진골이 육두품으로 강등된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우리가 한 사건은 알아. 그치.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 그 사람들은 무열계 진골 귀족들인데 신라 하대에 들어 내물계 쪽에 내물 왕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한번 들고 일어났다가 오히려 육두품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는데 그 사례는 꼭 알아야 돼. 지방민과 노비는 두품에서 제외됐대요. 그러니까요. 아예 숫자조차 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은 뭐 서울에 사는 게 그렇게 뭐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왕경, 경주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분을 좀 달리 취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왕경 사람들 그랬거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 또한 중요한 개념 화랑도네요. 화랑도. 화랑도. 이거는요, 처음에는 그 남자들의 조직은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원화라는 조직이었어요. 원화. 이 단어는 알아야 돼요. 원화 별표. 원화는 여자들만 있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리더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계속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 조직이 매우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남자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랑이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누가요?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화랑을 내고 싶을 때 화랑을 절대 주지 않아. 그 전신인 원화를 낸다고. 그래서 이 원화를 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진흥왕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원화를 화랑이라고 이름을 바꾼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화랑도를 공인했다고 그래. 공인. 보세요. 진흥왕 때 맨 위에 국가조직으로 공인했다. 공인했던 거라미. 국가적 조직으로 공인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랑은요. 누구랑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화랑과 화랑도는 조금 다른 말이야. 화랑은 그 화랑도 전체의 짱을 말해요. 짱. 그러니까 화랑도의 도자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화랑도라는 거에 리더가 화랑이에요. 화랑은 사람 말하는데 화랑은 무조건 진골 귀족이에요. 그런데 화랑도 그 무리들은 일반 귀족도 있어요. 654, 6두품, 5두품, 4두품도 있고 평민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은 여기 평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화랑이야 되지 못하지만 화랑도에는 평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랑도는요, 화랑도는 전체가 다 유니폼 있거든요. 교복 입듯이. 그런 느낌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알아요? 여기 뭐 이렇게 새 깃털,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알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다 똑같아. 일반 귀족이든 평민이든. 근데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이 귀족의 자제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평민 애들 괜찮아 애들이 나랑 같이 노는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뭐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 아이들이 섞여 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들의 그 사이에 있었던 담도 벽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급 간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켰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나와. 공부 안 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이야. 화랑도가 계급 동그라미. 계급의 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랑도의 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워두셔야 되고요. 밑에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143쪽에 이제 고대 경제 부분인데요. 예, 고대 경제 부분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해. 통일 전과 후로 보통 구분해서 나와요. 이게 통일 전 경제냐? 통일 후 경제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 일단 먼저 삼국시대부터 볼 거예요. 삼국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통일신라 경제를 볼 텐데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통일신라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문제는 다 그런 패턴입니다. 일단 보세요. 삼국시대입니다. 지금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예, 지금 삼국시대인데 쟁기, 호미나 등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됐대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됐대. 여러분 보세요. 이 말만 딱 잘라가지고 넣어놓게 되면 어느 시대로 풀어? 철기 시대로 푼다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말이에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삼국시대 때 나오는가? 여기 보시면 앞에 이런 말이 붙으면 삼국시대로 풀어야 돼요. 특별히 호미 때문에 그래. 호미 동그라미. 철제 호미 있죠. 철제 호미는 아주 늦게 개발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나무로 호미했대. 나무 호미.
뚝뚝 부러지지 계속. 땅만 이거 긁기만 하면 뭐 돌뿌리에 흔들리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철제호미는 5색이에요. 5색이면 삼국시대잖아요. 호미는 오미. 호미는 오미. 그래서 이거 자체가 5색이 문장이에요. 5색이 문장.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호미가 들어가고 철제 농기고 보급 그러면 철기시대 그러시면 안 돼. 이거는 삼국시대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6세기에 지증왕 때 우경이 실시됐대. 우경. 우경은 소가 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경이 실시됐대. 6세기예요. 그러면요. 이거 두 개를 합쳐봐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합치면 몇 세기부터 몇 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5, 6세기 얘기하는 5, 6세기. 그래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별표. 딱 삼국시대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이 나와. 그런데 밑에 있는 황무지 개간이라는 표현. 황무지는 못 쓰는 땅, 응? 풀, 돌, 뭐 막 섞여 있는 못 쓰는 땅을 개간했대. 이거는요,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황무지 개간이라는 말은 전 시대예요. 이걸로 삼국시대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밑에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 이것도 조선시대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거 두 개는 합쳐서 모든 시대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리을이 삼국시대의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삼국시대만의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풀어서는 안 돼요. 기역리을은 매우 중요하고 디귿리을은 오히려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전시대니까. 다음. 토지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다가 최근에 한번 이 부분이 나왔는데 토지는요. 왕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왕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유지가 있냐 없냐? 사유지가 있대요. 뭐가 맞는 말이냐? 두 개 다 맞다.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는 상징적으로 보면 왕토 사상이다 이래도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유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풀면 안 돼. 왕토 사상도 있다, 사유지도 있다. 다 맞다. 이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시면 상업과 무역은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삼국시대에는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긴 있는데 대도시에서만 이래. 만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어디는 없대는 거야? 지방은 없대는 거예요. 지방상업, 지방시장 이런 말은 고대 사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볼 수 없다? 어디까지가 고대인데요? 통일신라까지가 고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통일이 되어도 이건 공통점이에요. 통일이 되어도 고대 사회에는 도시에만 시장이 있어요. 지방상업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고려 후기나 가야 고려도 후기에 가야 지방시장, 지방상업 이런 말이 나와요. 또요. 동시전이 설치됐대요. 여기 별표. 이건 중요해. 동시전은 지증왕 때죠. 경주의 동쪽에 이스턴 마켓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시전, 남시전은 아니에요. 서시전, 남시전은 나중에 보면 신문왕의 아들인 효소왕이라는 베이커리 왕, 효소왕이라는 왕이 서시전과 남시전을 만들게 돼요. 그거는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만 나와야 돼? 서시, 남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공무역 발달, 이것도 중요해요. 공무역이 뭔 뜻이냐면 이거는 무역의 주체가 공적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무역하는 거, 그게 공무역이에요. 국가가 무역합니까? 하죠. 당시 사실 공무역이라는 건 근데 사실 촌스럽게 우리나라 거 좋은 거 중국에 갖다 바치면 조공하면 공무역한다 그랬어. 근데 개인이 무역을 하면 그거를 사무역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사무역 안 됩니다. 삼국시대에는 공무역만 있어요. 사무역은 아직은 없다. 그 대신 좀 멀리랑 무역한 측면이 있어요. 서역과 무역했다. 공무역만 있다. 아주 촌스러운 시대구나. 그랬더니 아니야. 그 대신 우리는 멀리랑도 무역을 했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 가야댐에 나오는 말인데 중개 무역의 형태도 있었어요. 여기 거 사다가 비싸게 딴 데 팔고 하는 이런 무역의 형태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코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은 뭐예요? 사무역 그거야. 나머지는 뭐 다 웬만한 것들 나올 수가 있는데 사무역이란 말은 통일 전에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거 그림 좀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통일신라 나왔어요. 와, 이게 중요합니다. 통일신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국과 비교해서 중요한 거예요. 일단 농업에 있어서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했대요. 별표. 이번 시비법이 뭡니까?
맞아요. 걸음 주는 기술이에요. 시법을 우리 시험에서는 요즘에 걸음 주는 기술이라 그래요. 그게 발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요, 이 밭에다가, 논밭에다가 뭔가 이게 걸음을 주고, 요즘으로 따진다면 비료를 줘야지 영양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시법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땅에다 계속 물 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심고, 거기에 위에 있는 뭐, 채소류와 같은 것들은 잎은 다 떼어내지만, 밑에 뿌리는 좀 남겠지. 그럼 뿌리만 좀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처리하는 거죠. 땅이 척박합니다. 시법이 발달하는 건 고려시대 가야지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신라에 발달하지 못했는데 삼국시대 때 발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통점인 거예요, 이것도. 또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건 정전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별표.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경제생활 분야에서 땅 준 거보다 큰 사건은 없어. 네? 그렇잖아요. 이게 유일한 생산수단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줬죠? 성도강이 줬죠? 성도강이 정전을 지급했어요. 같은 문제에서 나옵니다. 와, 밑에 중요하네요. 상업에 있어서 7세기 말 효소왕 때,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정말로 7세기 말 사람은 효소왕이에요. 사실 7세기, 8세기 넘어가는 사람인데, 효소왕 때 시장감독관청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사실 설치됐다 그랬지만은 동시전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아버지가 신문왕이고, 그 전에 있었던 동시전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증설이에요. 증설. 제가 갑자기 아버지란 말이 나왔냐면, 아버지도 서자랑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만든 소경이 뭐야? 그 뭐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썼나 봐요. 그렇죠? 아버지 신문왕이 만든 소경은 서원소경, 남원소경인데 그 아들이 만든 시장감독관청은 서시전, 남시전이에요. 아버지는 서원소경, 남원소경을 만들고 아들은 서시전, 남시전이 생겼어요. 서시전, 남시전.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 서남, 서남 그래요. 아버지도 아들도 서남, 서남이다. 와, 무역의 첫 줄 정말 중요하네. 전체 밑줄 어디다가 별표하고 싶어요? 사무역이란 단어 있죠. 예. 사무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통일된 거예요. 이제 개인들도 무역할 수 있어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는 이 단독 문장인데 바로 이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의 별표. 늘 이제 맞는 말로 나오긴 하는데 아주 멀리랑도 교역했다고, 우리는 서역과도 무역했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예요. 그랬더니 통일신라 시대 때, 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야. 우리는 그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왔었어. 이슬람 상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들의 이슬람의 종교잖아요? 이게 아라비아 상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라비아 상인이 어디에 왔대요? 울산에 왔대요. 부산엔 오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나와. 예. 딴 데 왔다고 해서 오답이 되지도 않아요. 이건 그래서 예, 맞는 말로 그냥 나와요.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 온 건 중요한 건 통일신라라고 해요. 지금은 다 시기 문제예요. 통일 전이냐 후냐. 예. 다음 페이지에 여태까지 말한 거 있죠. 147쪽의 메뉴에 이 표 있죠. 이걸로 결국 외우시면 돼요. 이 표의 별표 2개. 예. 일단 2개 보세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호미가 나오면 삼국시대예요. 정전이 나오면 농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신라의 모습이에요. 삼국시대 때는 우경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요,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여기를 쳐볼까요? 이렇게.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고대 사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치 통일되면 시비법이 발달한 것처럼 나오면 틀려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은 현상이에요. 대도시에만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는 통일 전후가 같다. 고려에 가야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일부러 제가 고려를 해놓은 거예요. 다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법이 발달한 것은 고려예요. 시법이 발달하면요, 이 고려입니다. 거름 주는 기술이 발달하면 땅이 튼튼해져. 그러면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휴경지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휴경지가 없어진 건 아니네. 감소했던 거라미. 시법이 발달했던 거라미. 시법이 발달을 해서 노는 땅이 줄어들면 고려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할게요. 시법이 발달해요. 너무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아예 노는 땅, 휴경지가 없어. 소멸. 이런 편이 나오게 되면 이건 조선이에요. 하는 김에 다 한꺼번에 해주세요.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까지도 시법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시법이 발달해서 휴경지가 감소합니다. 조선은 아예 휴경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상업이란 말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이야, 별표. 지방상업이란 말은 고려, 즉 중세사회 가야지 나와요. 통일이 되어도 지방상업 안 됩니다. 예, 요거 두 개는 이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현재 기출 패턴으로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해요. 통일이 되어도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또 동시전이냐 서시전 남시전이 추가됐느냐,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면 서시전 남시전이라는 시장 감독관청이 생겨요. 누가 저울 속이는지 가격 속이는지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하는 김에 봅시다. 고려에 가보니까 경시서라는 게 설치가 된대요. 이제 고려 문종이라는 사람이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이어서 보시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김에 마주합시다. 예. 경시서라는 이름은 조선시대까지 가게 돼요. 근데 조선시대 때 가게 되면 나중에 평시서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요. 이거는 조선의 세조 때, 세조라는 임금 때 평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 평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하는 김에 다 한꺼번에 지금 이제 외울게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동, 서남, 경, 평이에요. 해보세요. 동, 서남, 북이 아니에요. 그죠? 동, 서남, 경, 평. 시대 구분하는 문제예요. 공무역, 사무역 그랬는데 사무역이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입니다.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왔다고 해도 이것도 통일신라예요. 근데 삼국시대 때 이미 서역과 무역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긴 지금 사무역과 울산이 중요해요. 응? 이 표만 외우셔도 돼요. 이 표만 외우셔도 충분히 풀어요. 발해는 좀 따로 보겠습니다. 예, 발해의 경제생활. 발해는요, 동그라미 4번부터 보시면 목축수렵업이 발달했대요. 발해는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어딘가는 농사 짓고 어딘가는 사냥하고 어딘가는 고기 잡는데 다 잘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땅이 크니까 웬만한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발달.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벼농사의 위상을 보니까 벼농사는 일부 지역의 벼농사래요. 아, 전체가 벼농사를 지은 건 아니네. 거기 뭐 좀 발해면 벌써 만주 지방 저 위쪽이니까 춥기도 하고 뭐 그러게 가지고 사실 논농사는 좀 남부 지역에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중심은 밭농사예요. 이 말을 알아야 돼. 밭농사가 중심이에요. 벼농사가 중심이에요? 밭농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오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벼농사가 중심이다.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번, 3번, 4번을 보실 때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좋아요. 이런 거예요. 목축수렵업 발달했지. 그러나 벼농사는 일부밖에 되지 않아. 밭농사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심이라는 말과 일부라는 표현을 같이 밭과 벼에 붙이면서 하셔야 돼요. 이 세 개 합쳐서 별표. 이게 이제 발해 경제생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가 있냐? 있어요. 밑에 보시면 도자기업이에요. 도자기업이 발달했다. 별표. 그 위아래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이거냐? 웬만한 거 다 우리나라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 신라, 발해 상관없이 어려운 일은 다 잘했다고 평가해. 금속 가공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럼 다 잘했다고 그래. 직물업도 그런데 도자기업 발달, 발해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발해하면 도자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무역 부분에 세 번째 있는 이 수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당나라와의 거래가 많았고요.
당나라에 무엇을 수출했는가? 이 수출 동그라미. 수출의 별표.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수출 품목을 쭉 열거하고 이런 걸 수출했다. 보통은 맞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수출 품목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맞는 말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인삼, 사양, 모피, 녹용.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개, 3개만 나와. 또 하나는요. 밑에 보시면 발의 특산물 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솔빈부의 말 있죠. 말 동그라미. 요것도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묶어서 인삼, 사양, 모피, 녹용, 말. 이게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품목 중에서 2개, 3개만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이 페이지에 발에 3개가 있는 거예요. 밭농사가 중심이다. 도자기업 발달했다. 수출 품목을 좀 기억해 두자. 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고대 귀족의 경제생활은요. 밑에 거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한마디로 고대 귀족은요. 사치했다. 이런 맞아. 고대 귀족의 경제생활은 그냥 사치한 거가 문장에 나오면 일단 다 맞다고 하면 돼.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보다 훨씬 더 사치한 사람들은 통일신라 귀족들이에요. 사실 통일신라 귀족들은 고구려 망했지, 백제 망했지 그쪽 사람들 데려다가 노비로 삼았어요. 막 한 사람이 2,000명, 3,000명씩 노비를 데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이 아니라 돌쇠, 마당새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면 군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제력이 크고 사치했겠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귀족들의 사치한 것을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2문장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의 끝에 있는 이 3번과 4번이에요. 두 개 합쳐서 별표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럼 이게 통일이 됐다 이런 뜻인데 얼마나 사치한지 보세요. 당나라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대요. 아니 우리도 유행을 못 따라가는데 이 사람도 유행을 따라갔대. 꼭 외워야 되는 단어 유행. 또요.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지었대요. 우리도 없는데 얘네는 별장이 있었대요. 또 밑에 귀족들은 소, 말, 돼지를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한 섬을 아예 이 소, 말, 돼지를 키우는 장소로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 때 여기 가가지고 그 언덕 위에서 거기다가 활을 막 쏘는 거예요. 막 모여있는데 돼지들이 모여있는데 쏘면 누가 못 맞춰. 그러면서 맞추면 또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화살로 쏘았대. 이 진짜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응? 가축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쏜대. 응? 그리고 뭐 헌터 뭐 이러면서 꼭 외워야 되는 단어는 섬과 화살이에요. 요 네 단어 유행 동그라미, 별장 동그라미, 섬 동그라미, 화살 동그라미 요 네 단어 중에 이제 2개씩이 나올 건데 이 네 단어의 별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나오면 통일신라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다른 특징들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써내야겠다. 이 통일신라 이렇게. 이건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로지 시기예요. 시기. 통일이 됐다 이런 뜻이야. 네 단어만 읽어보세요. 유행, 별장, 섬, 화살. 꼭 외워야 돼. 됐어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